듣고 계신 당신, 혹시 내일 아침 직장에서 절대 피하고 싶은 까다로운 미팅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렇죠. 아니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춘기 자녀나 고집불통인 동료 때문에 머리가 막 복잡하신가요? 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그 세상의 흥미로운 심리와 인간관계의 비밀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싶은 지적 호기심으로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당신의 어떤 이유로 이 오디오를 재생하셨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 지식의 여정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분석해 볼 자료는요. 김지연 작가의 저서 대화의 품격입니다. 사실 이 책의 배경 스토리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아, 저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 저자는 30대 시절을 온전히 육아에 전념하며 아주 긴 경력 단절을 겪었던 전직 방송인입니다. 네. 내 인생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을 날이 올까 하는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40이라는 나이에 치열하게 말하기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아나운서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데 성공하죠. 정말 대단한 스토리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녀를 다시 무대로 이끈 복귀의 핵심 비결이 완벽한 발음 교정이나 화려한 발성법 같은 기술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얻어내는 대화의 태도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의 미션은 단순히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표면적인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이 책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기반, 그러니까 허버드 로스쿨의 허버드 협상연구소가 40년 넘게 축적해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아, 하버드요. 네. 대화라는 평범한 행위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고도의 협상 기술을 해부해 보는 것이죠. 와, 흥미진진한데요? 우리가 매일 가족에게, 동료에게 무심코 던지는 일상적인 말들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꿰뚫어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대화나 협상을 앞두면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치밀한 논리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팩트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런 팩터와 데이터를 밀어붙여야지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대화의 진짜 핵심은 그 잘난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네, 명확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솔직히 조금 의아합니다. 비즈니스나 외교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합리적인 논리가 이긴다고 교육받아 왔으니까요. 네, 저도 늘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허버드 협상연구소의 다니엘 샤피로와 로저 피셔 교수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 진짜요? 그들은 인간의 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행동을 통제하는 5가지 핵심 욕구를 제시했어요. 바로 인정, 친밀감, 자율성, 지위, 그리고 역할입니다. 인정, 친밀감, 자율성, 지위, 역할. 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방어태세를 취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감정이 상하면 논리도 안 통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논리에서 졌다고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라도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뜻이죠. 아,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다 오히려 진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욕구를 건드려서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을 뒤집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아주 소름 돋는 극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분쟁 이야기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국경 분쟁이요? 네, 이 두 나라는 서반구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했던 무려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총성이 오갔죠.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러다가 1998년에 에콰도르의 하밀 마와드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그의 최대 과제가 바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마와드 대통령은 하버드의 루저 피셔 교수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교수님이시군요. 네, 가서 이렇게 물었죠.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역사적 자료와 지도를 들이밀며 우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나라의 영토가 걸린 문제니까 팩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피셔 교수의 조언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지도를 들이미는 대신 만나자마자 상대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라고 지시했죠. 아까 말한 그 5가지 욕구 말이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마오와드 대통령은 페루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논쟁을 시작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벌써 8년째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 시작부터 칭찬이네요. 이 한마디로 상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능력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죠. 저는 이제 취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초보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선배로서 제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와, 적국의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했다고요?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효과는 엄청났죠. 이 질문은 상대에게 문제 해결의 역할을 부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자율성을 극대화해준 완벽한 한 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방어벽이 확 무너졌겠어요? 게다가 제가 다 양보한다고 하면 우리 에콰도르 국회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겪는 고충을 털어넣으며 친밀감까지 끌어냈죠. 정말 대단하네요. 서로 논리적으로 영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운 게 아니라 그 5가지 핵심 욕구를 모두 채워주면서 상대의 무장해제를 유도한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수십 년을 피 흘리며 싸우던 두 나라가 단숨에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요. 결국 완전하고 최종적인 평화 협약을 맺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심지어 두 지도자는 나란히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죠. 이것이 바로 논리를 뛰어넘는 감정과 인정의 힘이군요. 네, 이건 거창한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책에 등장하는 아주 흔한 가정의 예시를 보죠.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이 몰래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방으로 불러서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각종 의학적 논리를 대면서 당장 끊으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네요. 내 말이 틀려? 넌 학생이고 이건 나쁜 짓이잖아 하면서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반응하죠. 부모의 그 논리는 100%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담배가 나쁘다는 건 팩트니까요. 하지만 자녀의 감정적 욕구, 즉 자율성이나 인정의 욕구를 완전히 짓밟았기 때문에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방문을 잠가버리게 됩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이자 공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날 텐데요. 당장 행동을 교정하려는 욕구를 꾹 누르고요. 아이의 관점과 감정을 향한 순수한 호기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호기심이요? 네, 네가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나 기분이 있었어? 하고 아이의 세계로 먼저 걸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확실히 다르게 들리네요. 강압적인 지시 대신 상대의 감정을 묻는 호기심이 발동할 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감의 문을 여는 열쇠군요. 결국 대화는 내 입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과 진정성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말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표정이나 말투 같은 비언어라는 대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비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장수원 씨의 로봇 연기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거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하하, 네. 보면 아주 스윗하죠. 그런데 눈에는 초점이 없고 얼굴 근육은 굳어있고 목소리 톤은 로봇처럼 무미건조하니까 그게 완벽한 코미디 명장면이 되어버렸죠. 아주 생생하고 정확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메러비안의 법칙이 바로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증명한 개념입니다. 아, 그 법칙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 명확히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떤 오해죠? 흔히 대화나 프레젠테이션을 가르칠 때 말의 내용은 7%밖에 중요하지 않고 목소리가 38%, 시각적 요소인 외모나 표정이 55%로 가장 중요하다고 단순하게 암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나요? 그래서 내용은 부실해도 겉모습과 목소리만 그럴듯하게 꾸미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메러비안 교수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의미가 뭔가요? 이 법칙의 핵심 전제 조건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서로 모순될 때입니다. 모순돌 때요? 네. 즉 누군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화난 목소리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고맙다는 7%의 언어 내용은 거짓말이라 판단하고 화가 나 있는 93%의 표정과 목소리를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와 비언어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진정성이 전달되는 무서운 법칙이었군요. 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텅 빈 텍스트는 상대방의 레이더에 바로 걸러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언어와 비언어를 일치시킨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여는 치트키 같은 거 있을까요? 아주 강력하고도 단순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 부르기요. 인간관계 책에서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게 정말 비즈니스나 큰 협상에서도 통하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나요? 데일 카네기의 일화를 보면 그 위력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카네기가 아주 어릴 적 동네에 새끼 토끼들이 태어났는데 먹이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안하죠. 너희들이 들판에서 토끼 먹이를 잔뜩 구해오면 이 귀여운 토끼들에게 너희들 각자의 이름을 붙여줄게 라고요. 와, 영악한데요? 이 말 한마디에 동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붙은 토끼를 위해 미친 듯이 풀을 뜯어왔습니다. 카네기는 이 어린 시절의 깨달음을 평생 잊지 않았죠. 떡잎부터 남달랐네요. 그 전략을 어린이 되어서 사업에도 써먹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나중에 카네기가 피츠워그에 거대한 철강 공장을 세우고 미국 전역의 철도 레일 계약을 독점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아주 큰 사업이었네요. 당시 펜실베니아 철도에서의 사장이었던 에드거 톰슨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했죠. 카네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새로운 철강 공장 이름을 아예 에드거 톰슨 철강 공장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세상에. 상대방의 이름을 자기 공장 간판에 걸어버렸다고요? 네. 톰슨 사장이 얼마나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의 이름이 거대한 철강 공장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된 거니까요. 기분 진짜 좋았겠네요. 당연히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모든 레일 계약은 카네기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최고의 찬사이자 전략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칭찬의 기술이네요. 그런데 칭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저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고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칭찬이 관계를 망친다고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회생활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 입에 달고 살수록 좋은 거라고 배우지 않나요? 어떻게 칭찬이 나쁠 수가 있죠? 그 의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칭찬의 문장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문장 구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아주 까마득한 신입사원이나 후배에게 선배님 오늘 회의 때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듣는 순간 어딘가 묘하게 기분이 언짢거나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런 적이 있네요. 칭찬이긴 한데 뭔가 나를 평가하는 듯한 불쾌감이 살짝 스쳤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잘했다, 훌륭하다 라는 말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를 평가하고 채점했다는 권위적인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묘했던 거군요. 인간에게는 타인의 행동이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교정반사라고 부릅니다. 교정반사?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묵묵히 들어주기보다 자꾸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 생각엔 이렇게 고쳐야 해라고 아는 척하며 조언하려는 본능이죠. 원치 않는 평가나 조언은 상대에게 폭력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가 들어간 가짜 칭찬 말고 관계를 살리는 진짜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잘하셨어요 대신 선배님의 오늘 발표를 듣고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라고 나 자신의 벅찬 감정과 상태를 전달하는 거죠. 아, 평가가 아니라 내 감정을 나누는 거군요. 대화에서 타인을 가르치고 판결을 내리려는 깐깐한 판사의 가운을 벗어던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100%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판사가 아니라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라. 마음을 여는 확실한 방법이네요. 네, 변호사가 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치죠. 만약 우리가 이해관계를 다투는 진짜 치열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고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180도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 양보할 순 없잖아요. 물론 다 양보해서는 안 되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잃지 않고 얻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요. 하버드식 협상술의 정수가 바로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면요? 협상에서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표면적인 요구, 즉 입장과 그 요구를 하게 만든 진짜 숨겨진 동기, 즉 이해관계를 날카롭게 구분해야 합니다. 입장과 이해관계,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유명한 오렌지 자매 이야기를 해볼까요? 테이블 위에 오렌지가 딱 하나 있는데 두 자매가 서로 자기가 다 갖겠다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흔한 자매의 모습이네요. 둘의 입장은 오렌지 하나를 통째로 달라는 것으로 완벽하게 충돌하죠. 결국 엄마가 솔로몬처럼 오렌지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공평한 타협이었죠. 네, 아주 공평하네요. 그런데 언니는 반쪽짜리 오렌지에서 알맹이만 파먹고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반면 동생은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갈아서 케이크를 굽는 데 사용했죠. 아, 애초에 둘이 오렌지를 원했던 진짜 이유, 즉 이해관계가 다뤘던 거군요. 언니는 과즙이 필요했고 동생은 베이킹용 껍질이 필요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서로 겉으로 드러난 입장만 고집하며 싸우다 보니 결국 양쪽 모두 절반의 이익밖에 얻지 못한 완벽하게 실패한 협상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처음부터 너는 오렌지가 왜 필요한데? 라고 숨겨진 이해관계를 물었다면 언니는 알맹이 전체를, 동생은 껍질 전체를 가지며 100% 만족할 수 있었겠죠. 질문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사무실 창문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한 명은 창문을 활짝 열자고 고집하고 다른 한 명은 절대 안 된다며 닫자고 버팁니다. 입장은 정반대죠. 직장에서 진짜 많이 겪는 일이죠. 하지만 이면의 이해관계를 파악해보니 한 명은 신뢰 공개가 답답해서 환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감기에 걸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환기는 시키면서 직접 바람은 안 맞아야 하니까 우리가 있는 방의 창문은 닫아두고 아무도 없는 옆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간접적으로 환기를 시키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 아니라 상대의 진짜 동기, 결핍, 두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양측 모두 승리하는 윈윈 협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진짜 통찰력이 돋보이는 접근이네요. 자,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상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절대 밀리지 않으려면 나를 보호할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베트나입니다. 배트나요? 야구 배트 같은 건가요? 약자입니다. 협상 결렬 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뜻하는 영문 약자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깨져도 나에겐 돌아갈 플랜 B가 있다는 든든한 미들구석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일본 교토의 어느 오래된 호리병 가게 주인의 사연이 베트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호리병이요? 저자가 교토 여행 중 청수사업 언덕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호리병을 발견하고 가격을 흥정하려 합니다. 주인이 부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싶었던 저자는 너무 비싸네요. 다른 가게들도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라며 자신만의 베트나, 즉 다른 가게라는 대안을 꺼내들며 주인을 압박했죠. 보통 관광지 상인들이라면 그렇게 손님이 돌아서려 할 때 아이고 그럼 얼마 원하시는데요? 조금 깎아드릴 테니 보고 가세요 하면서 붙잡지 않나요? 저자도 그걸 기대했죠. 그런데 이 백발의 주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딱 받아칩니다. 오, 뭐라고 했나요? 손님, 편하게 다 둘러보고 오십시오. 하지만 우리 가게는 이 자리에서만 200년이 된 곳이고 제가 파는 이 호리병 안에는 특별한 구슬이 들어있어서 흔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교토의 그 어떤 가게를 가셔도 이 구슬 품은 호리병은 절대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손님이 들이민 어설픈 대안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가게 주인의 압도적이고 초강력한 베트나였군요. 네, 아주 확실한 베트나였죠. 넌 나 아니면 이 물건 절대 못 사라는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가게를 가볼 필요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고 죗값을 다 치르고 호리병을 샀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네요. 베트나는 단순한 차선책이나 도망칠 구멍이 아닙니다. 내가 협상 테이블에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우아하고 여유롭게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상대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완벽한 베트나를 주머니에 넣고 협상장에 들어갔다 해도 갑자기 욱해서 감정이 폭발해버리면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감정 통제가 가장 어렵죠.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 통제가 안 될 때는 도대체 어떡하죠? 인간의 뇌 구조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있고 생존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전두엽과 편도체.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하거나 억울한 감정이 훅 치밀어 올라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전두엽의 스위치가 탁 꺼져버립니다.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편도체 납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성이 납치당하는 거군요. 1986년에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챌린저5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가 바로 이 이성마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 그 참사. 발사 전날 추운 날씨 때문에 고무 패킹 부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복선을 우주로 보낸다는 역사적 사명감, 대중의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흥분된 감정이 나사 수뇌부의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죠. 세상에 그걸 무시했군요. 그들은 엔지니어들의 팩트를 무시했고 결국 발사 73초 만에 7명의 우주비행사가 공중에서 산화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팩트를 보지 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협상 중에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거나 화를 돋아서 편도체가 날뛰기 시작할 때 다시 이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버드 협상연구소의 윌리엄 유리는 그럴 때 절대 즉각적으로 반격하지 말고 상상 속의 마음속 발코니로 걸어나가라고 조언합니다. 마음속 발코니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당신을 도발할 때 같이 발끈해서 쏘아붙이면 당신은 철저하게 상대의 게임 룰에 말려드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 속으로 심호흡을 하며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 저 높은 발코니로 올라가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라는 거죠. 아, 한 발 떨어져서 보라는 거군요. 침묵으로 대응하며 전두엽에 다시 피가 돌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스스로 한 발짝 떨어지는 훈련이네요. 자, 이제 발코니에 올라가서 이성도 챙겼고 마음의 평정도 찾았습니다. 그럼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텐데요. 아주 고차원적인 설득의 심리학 기술이 하나 등장하죠. 네, 어떤 건가요? 바로 프레이밍입니다. 내가 짠 판에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틀, 즉 어떤 프레임에 담아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집니다. 기업 마케팅의 전설로 불리는 1962년 미국 에이비스 렌터카의 광고가 대표적이죠. 아, 에이비스? 당시 렌터카 시장은 허츠라는 거대한 1등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만년 2등이었던 에이비스는 이길 방법이 안 보였죠.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니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이비스는 자신들이 2등이라는 불리한 팩트를 숨기는 대신 오히려 그 팩트에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2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라고요. 와, 차도 더 깨끗하게 세차하고 렌터카 줄도 짧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솔직하고 당돌한 프레이밍은 대중의 엄청난 호감을 얻어냈고 에이비스를 대성공으로 이끌었죠. 엄청나네요. 언어적 프레이밍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예시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언어적 프레이밍 관점에서만 분석해보는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당시 그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용했던 악의 축이라는 세 글자는 전 세계의 여론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프레이밍이었습니다. 악의 축, 단어가 아주 강력하죠. 복잡한 국제정치를 선과 악이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짜버림으로써 대중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죠. 프레임 하나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통제해버린 거군요. 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프레이밍의 효과를 가장 쉽고 마법처럼 쓸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아, 하버드의 엘렌 랭어 교수가 했던 그 유명한 복사기 실험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 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거요. 도서관 복사기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다가가서 제가 5장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했을 때는 60%의 사람만 양보를 해줬대요. 네, 그 정도면 평범한 수준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 제가 5장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요. 라고 이유를 붙이니까
무려 94%가 자리를 비켜줬다는 거죠. 급하다는 이유가 명확하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급하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실험 결과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 번째가 진짜 흥미롭죠. 세 번째는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가 5장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세상에, 그냥 자기가 복사해야 하니까 비켜달라는 동어 반복이잖아요. 줄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복사 안 하나요? 하하,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 이유인데 이 경우에도 무려 94%의 사람들이 양보를 해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는 거죠? 바보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극도로 아끼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휴리스틱. 우리 뇌는 매 순간 모든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면 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습된 패턴을 통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죠. 지름길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말 뒤에는 항상 합당한 이유가 따라온다고 조건 반사적으로 학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만 들리면 뇌의 전두엽이 논리적 판단 스위치를 탁 꺼버리고 아, 그럴싸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자동 승낙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 학습이 그렇게 무섭군요. 단, 이 마법은 5장 정도의 아주 사소한 부탁일 때만 통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 바로 거절당하겠죠. 100장 복사하겠다고? 왜냐하면 복사해야 하니까요. 이러면 바로 뒤통수 맞겠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상대에게 정말 무리하고 큰 부탁을 해야 할 때는 어떤 기술을 써야 하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영화계의 유명한 캐스팅 비화가 나오길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정재 씨 이야기요? 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님이 배우 이정재 씨를 어떻게 캐스팅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 감독님이 이정재 씨에게 아주 가벼운 우정 출연으로 잠깐만 나와달라고 부탁했대요. 이정재 씨도 워낙 친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우정 출연으로 시작했군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감독님이 정재야, 기왕 우정 출연하는 거 염라대왕 역을 슬쩍 해보는 거 어때? 하고 역할을 제안하더니 나중에는 특수분장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3일을 부르고 대본 리딩에 부르고 점점 스케일이 커지네요. 결국 이정재 씨가 촬영장에 30번이나 불려나가면서 사실상 주연급 분량을 모두 소화하게 됐잖아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우정 출연인데 왜 이렇게 촬영이 안 끝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감독님이 도대체 무슨 심리술을 쓴 건가요? 김용화 감독님은 본능적으로 심리학의 아주 강력한 설득 기법인 문전 걸치기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한 겁니다. 남의 집 문틈에 발을 살짝 밀어넣어서 문을 못 닫게 한 다음 결국 집 안까지 들어가는 전략이죠. 문전 걸치기. 심리학자들의 안전운전 표지판 실험을 보면 이 원리가 명확해집니다. 연구원들이 부유한 동네 집주인들을 찾아가서 예쁜 앞마당을 다 가리는 2m짜리 흉측하고 거대한 안전운전 표지판을 세워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17%만 허락했죠. 저와 차도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2주 전에 찾아가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안전운전 스티커 하나만 창문에 붙여달라고 가볍게 부탁했어요. 거의 모든 집주인이 이 사소한 부탁을 들어줬죠. 스티커 정도야 뭐.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찾아가서 첫 번째 동네와 똑같이 2m짜리 흉측한 표지판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76%의 집주인이 승낙했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승낙률이 17%에서 76%로 꽁충 뛰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인간 내면에 있는 강렬한 일관성 유지의 심리 때문입니다. 작은 스티커를 허락하는 순간 집주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나는 안전운전이라는 공익 캠페인에 협조하는 좋은 시민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아, 정체성이 바뀌는 거군요. 일단 한번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팅하고 예스를 외치고 나면 2주 뒤에 더 큰 부탁이 들어와도 자신의 이전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큰 요구까지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와, 치밀하네요. 처음부터 거대한 요구로 상대를 압도하지 말고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예스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협상의 궁극적인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장수원 씨의 로봇 연기부터 에콰도르의 평화 협상, 카네기의 토끼 이야기, 이정재 씨의 우정 출연,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의 깊이 있는 연구까지 그야말로 인간관계와 심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었죠.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관점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논리로 짓누르고 평가하려는 판사의 태도를 버리고 감정을 어루만지는 변호사가 되는 것. 네. 얄팍한 말재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는 것.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이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마주칠 직장 동료에게 혹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태도를 딱 한 번만이라도 적용해 본다면 당신의 평범한 일상과 커리어는 분명 어제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방향으로 풀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숨겨진 욕구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휴리스틱과 프레이밍을 활용해 다른 사람과 성공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수많은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이해심 많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불안한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냉혹한 판사가 되어 끊임없이 원치 않는 조언을 쏟아내고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타인을 현해 정교하게 세팅했던 이 하버드의 협상 테이블을 오늘 밤에는 내 마음속으로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나 자신과 먼저 훌륭한 협상을 맺고 내 안의 두려움과 욕구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품격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마지막 남은 퍼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탈인이 아니라 내면에 나와 먼저 협상하라는 그 묵직한 화두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의 여운을 정말 깊게 만들어주네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발코니에서 나 자신과 그리고 내일 만날 타인과 어떤 멋지고 품격 있는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지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깊이 파헤쳐보는 이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